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세기 조선 초기 통치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조선에 딱 들어오면서 조선사에 대한 개관을 먼저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 500년 정도 되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어떤 식으로 시대 구분을 해서 살펴봐야 되며 각각의 시기별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하고 이제 태종까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배운 내용 정리해본다면 일단 조선이란 나라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로 양란이었죠. 그죠? 이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두 번의 전쟁,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을 전기랑 후기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의 제도가 완전히 변해서 그렇죠. 그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 중간과 전쟁 후로 조선의 정치, 경제, 세금, 군사 모든 제도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란을 기준으로 이전을 조선 전기, 그 양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양란. 그러니까 양란을 통한 제도의 변화. 이걸로 전기 후기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형태의 변화, 정치 체제의 변화, 정치 형태의 변화. 이걸 가지고 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다 100년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5, 16, 17, 18, 19 이렇게 100년 단위로 끊어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체제가 변화합니다. 15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만들어지고 통치 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누구에 의해서?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을 포함한 급진파 4대부들의 후예에 의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체제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게 15세기였어요. 왕으로 따지면 태조부터 성종 때까지 일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주요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16세기에는 훈구와 사림이 권력을 놓고 싸우는 사화 발생기, 17세기는 그 훈구를 물리친 사림들이 그 내부에서 학문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으로 당을 나누어 정치하던 붕당 정치기, 그리고 이 붕당 정치 말기 공존의 원칙이 깨집니다. 환국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나온 게 왕이 직접 정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탕평 정치기, 영조 정조가 있었죠. 그러다가 정조가 갑자기 죽은 이후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린 왕이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 왕의 외가 친척, 엄마 쪽 외척 가문이 등장해서 권력을 이루는 세도 정치기, 이렇게 100년 단위로 정치 체제가 변화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15세기 체제정비기, 16세기 사화발생기, 17세기 붕당정치기, 18세기 탕평정치기, 19세기 세도정치기,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15세기 이 급진파 4대부에 의한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태조, 그리고 왕자 인한 이후 즉위한 태종, 이 두 명의 왕을 살펴봤는데, 태조의 업적이라 그러면 결국 정도전의 업적이고요. 그가 추구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중앙 집권과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입니다. 모든 권력을 중앙에 모은 다음에 그 권력을 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를 재상으로 삼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차기 왕위 계승을 놓고서 결국 왕자인난이 두 번 발생을 하게 되고 3대 임금 태종이 즉위를 합니다. 태종하면은 국왕 중심의 정치예요.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면, 능력이 있는 재상 중심의 정치였다면, 태종은 강력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꿈꾸었습니다. 사병역파, 육조 직계제, 양전사업과 호구조사를 통한 토지 인구 파악, 호패법 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전원과 왕권을 강화하고 공신들을 숙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세종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세종은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원집정제라고 나와요. 이거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렸는데, 원래 세종, 그러니까 원래 충녕대군이었죠.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죠? 본인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 태종의 첫째 아들이었던 충녕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너무 함량 미달의 쓰레기였기 때문에 결국 태종이 눈물을 머금고 첫째인 양녕을 폐쇄자시키고 가장 똑똑했던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충녕은 세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왕이 오른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다급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왕이 오르는데, 이 왕이 오른 건 태종이 갑자기 죽어서가 아니야. 태종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태종은 셋째인 충녕대군에게 이제 세자를 임명하고 2개월 만에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은 상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준비 안 된 아들이 권력 집권기 초반에 좀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뒤에서 이거를 서포트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약간 의미가 변질돼서 이게 약간 정치권에서 시사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알 건데 정치권에서 약간 바지 사장을 내세워두고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절하는 거 막 상황정치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상황정치는 그렇게 시작됐던 게 아닌데 이게 좀 아무래도 왕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그 왕을 좀 조정한다. 약간 좀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요즘엔 좀 이런 의미로 상황정치가 쓰이긴 하는데 태종은 그런 의미에서 상황정치였던 거 아니에요. 진짜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세종 집권 초반 3년 정도의 시간에는 왕은 세종이지만 그 위에 태종이 상왕으로서 왕을 도와주는 이원 집정제였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본인이 군사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또 아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이 군사라고 하는 건 되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나라의 국방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내가 상왕으로서 군사 업무 이것만은 내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세종이 해라. 이렇게 업무를 나눕니다. 그리고 군사는 상왕인 태종 이방원이 책임지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들 세종대왕 세종에게 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원 집정 체제입니다. 이 상왕인 이방원이 군사권을 담당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업적이 세종 초기에 있었던 대마도 정벌이에요. 당시 이제 왜구들이 계속해서 소규모로 조선의 해안가를 약탈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이제 이 상왕인 이방원이 주도하여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당시 왜구들의 근거지가 대마도였어요. 당시 대마도를 뭐라 불렀냐? 쓰시마라고 그랬습니다.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하고 왜구를 격퇴하게 됩니다. 이게 세종 집권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사실 업적을 따지면 세종 시기에 들어가긴 해요. 이게 시험에서 이제 뭐 이 시기 왕의 업적을 골라라 이러면 세종의 업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대마도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 쓰시마의 왜구를 정벌했다. 라는 게 세종의 업적으로 들어간 거 맞는데 이걸 뒤에서 컨트롤 해준 거는 상왕이었던 이방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 세상을 떠나고 본격적인 세종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세종은 아버지랑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모든 걸 국왕 중심으로 끌고 갔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 중에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했죠. 이제 육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나라 일을 보고해라. 나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게 직접 시키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세종은 그건 좀 아니다 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유교적인 이상정치입니다. 유교적인 이상정치가 뭐예요? 일단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요. 왕은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정치입니다. 그거를 실행하고 싶어 했어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꿉니다. 이게 여러분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우리 고려도 얘들아 광종이 노비안건법, 과거제, 호족숙청 등을 통해서 강력한 전제왕권을 딱 수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성종은 최승도의 시무 28조랑 이런 것들을 토대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그래 얘들아. 정치라고 하는 게 너무 한쪽으로 강하게만 몰고 가면은 이게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거든. 그러니까 전대왕이 왕권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보통 그 다음 왕은 전대왕이 물려준 그 안정적인 권력을 가지고 적당히 이거를 조율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마치 고려에서 광종 다음에 성종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었듯 조선에서는 태종 다음에 세종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는 모습을 그렇게 이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꿨던 세종은 육조직계제가 아닌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육조직계제랑 의정부 서사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했죠. 참고하시고요. 이제 의정부에서 나라 일을 함께 왕과 삼정승이 중심이 되어 논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세종은 그렇다고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세종대왕 하면 워낙 그 푸근한 이미지 때문에 되게 만만하게 보는데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 아니라 그 냉철한 피가 어디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어준 건 맞지만 세종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사권과 인사권만큼은 내가 직접 한다. 이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신하들과 함께 논의했지만 가장 그 권력의 핵심이 된 군사권과 인사권만큼은
왕이 직접 처리했어요. 자, 그리고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의정부 법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들이 끊임없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왕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을 기르려면 당연히 그만한 교육기관, 학문, 연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본인이 꿈꾸는 이 의정부 법화제를 통한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유교적 이상정치를 위해, 이걸 위해서 능력 있는 신하들을 길러내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집현전이에요. 집, 모은다, 현자들을, 그러니까 어진 현자들을 모으는, 지혜를 모으는 곳이라는 뜻의 집현전을 설치하고,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신하들을 모아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 자문을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요. 집현전은 다른 잡다한 행정은 안 시킵니다. 오직 학문 연구를 통한 그런 정책 자문의 역할만 시켜요. 심지어는 휴가도 되게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학문만 연구해라. 오늘 좀 약간 전문 연구소 있죠? 그런 느낌이야. 카이스트 같은 전문 연구소. 여기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자문을 하고요. 그리고 경연. 이 경연을 활성화한 것도 유교적인 이상정치예요. 이 경연이라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 왕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 경연이라고 하는 게 왕과 신하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이상정치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왕과 신하들이 유교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이걸 가지고 막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를 함께 여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교 경전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현실 정치에 어떻게 대입을 해야 하느냐? 백성이 먹을 걸 하늘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늘을 주고 있느냐? 그럼 부족하다면 왜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느냐?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토론하는 거야.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가 배라면 배고 왕과 지배층이 그 배 위에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백성은 그 배를 떠받치는 물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면 파도가 쳐서 이 배가, 국가가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내가 맹장한 말일 거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냐? 백성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냐? 잔잔한 상태냐? 파도가 치고 있는 상태냐? 그럼 이 파도가 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경전의 내용을 현실 정치에 반영하고 토론하는 국정 운영과 토론의 현장, 그게 경연이에요. 이걸 엄청나게 세종이 좋아했어요, 얘들아. 원래 조선의 역대 왕들은 경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신하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기 힘들어. 왜냐면 왕은 이제 그 궁궐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으로 지내지만 이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이에요? 그 치열한 과거제를 뚫고 온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이 경연에서 신하들이 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막. 전하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 신하들이 이제 왕을 공부시킨다는 명목하에 막 지적을 하는 거야. 대부분의 왕들이 되게 싫어해요, 경연을. 근데 조선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신하들이 전하 오늘 경연 쉬면 안 돼요. 경연 좀 그만해요 했던 두 명의 왕이 하나가 세종이고 하나가 정조입니다. 왜?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신하들이 뭐 가르치기는커녕 혼나는 거야. 오히려 신하들을 왕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세종이 얼마나 이게 변태적으로 똑똑했냐면은 이제 막 경연장에서 신하들이랑 막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잖아. 근데 신하 하나가 뭐라 대답하니까 야 그거 내가 알기로 뭐 어느 책 몇 쪽에 몇 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아닐걸? 이런 걸 치면은 야 그거 작년도에 나왔던 수능 완성 그 영어 영역에 75페이지에 주제 찾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온 얘긴데 너 진짜 잘못 말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야, 왕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래서 세종은 경연을 좋아했고 신하들은 하기 싫어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활성화했다. 참고로 세자가 공부하는 건 서연이에요. 왕이 하는 게 경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토론했다. 하는 거. 학문 연구, 정책 토론. 자, 그리고요, 세금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전에는 단순히 이제 세금 제도라 그러면 조세제도,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 정도였는데, 이것도 불공평하지. 봐봐. 같은 땅이라고 해도, 같은 평수의 땅이라고 해도,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고, 그게 농사가 잘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10분의 1을 내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래서 세종은 이 조세제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요. 그게 바로 공법이야. 뭐라고? 공법. 자, 이 공법을 위해서 일단 기준을 둘로 나눕니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는 걸 시행해요. 전분 6등법은 말 그대로 땅의 등급을 6개로 6등급으로 나눴다 이거야. 그러니까 땅의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쭉 나눈 다음에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거야. 좋은 땅, 안 좋은 땅을. 그런 다음에 연분 9등법은 뭐냐면 그해 농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걸 또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9등급을 나누어서 풍년과 흉년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분 6등과 연분 9등을 통해서 그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그해 농사의 정도, 이걸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진 만큼 세금을 정확히 거둘 수 있도록 정비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4군 6진을 개척을 합니다. 4군 6진. 이게 이제 오늘날 함경도 지방이고, 이때부터 우리 한국의 영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남북이 통일됐을 때 기준의 그 한반도 영토 있죠? 그 국경선이 만들어진 게 세종대왕 때예요. 김종서와 최윤덕을 시켜서 4군과 6진을 개척을 합니다. 이 4군 6진 위치가 이제 오늘 따지면은 이 함경도 지방 있죠? 여기가 4군, 여기가 6진, 이런 식으로 4군 6진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쫓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 아무리 군대를 가지고 여진족을 몰아냈어도 이곳을 진짜 우리 영토로 만들려면 여기 누가 살아야 돼?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 영토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을 여기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여기로 가고 싶어 할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남쪽에 농사가 잘 되는 따뜻한 데 살고 있어. 충청도나 이런데. 혹은 지금처럼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 추운 북방 끝으로 함경도 지방으로 이사를 가래. 가고 싶어요?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가는 거야. 그 세종이 이때는 단호하게 강제로 백성들을 무작위로 징발해서 북쪽 지방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말랑말랑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강하게 나가는 거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다시 이 땅은 여진족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더라도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건너가 살아야 한다 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 4군 6진 함경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데, 그게 바로 사민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영토가 함경도까지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토 확장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통일신라 때는 당나라랑 협상을 통해서 그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이제 우리 신라가 가지고 이 대동강 이북 땅을, 옛 고구려 땅 거의 대부분을 당나라에게 주었죠, 그죠? 그러다가 고려시대 들어와서 그 고려의 태조 왕건이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북진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청천강에서 예전에 그 살수대첩이 있었던 을지문덕이 수나라 상대로 살수대첩을 이겼던 그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가 조금 올라갔죠, 위로.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 때 또 언제죠, 여러분들? 서희 기억나시나요?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당시에 이 보분령을 상대로 서희가 외교談判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토가 압록강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국경에 쌓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본다면 압록강에서 여기 잠깐만, 이 서희 때 천리장성 획득한 영토가 여기 압록강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요렇게까지가 고려의 영토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선 세종대왕 때 와서 4군 6진을 개척을 하면서 함경도까지 영토가 넓어졌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의 원형이 만들어진 게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등장한 통일왕조 중에 가장 적은 영토예요. 통일신라보다도 영토가 작아. 그치? 좀 어쩌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종했고요.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종의 또 업적을 빼놓을 수 없죠. 세종의 업적은 문화적으로도 어마어마합니다. 세종의 문화는 자주적인 민족 문화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을 따라하는
사대적인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고유의 민족 문화를 꽃피운 게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존경받는 왕이고 오늘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세종이야. 여러분 그 예전에 조선 구마사라고 그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방영 중단된 드라마 있잖아요. 그 조선 구마사에 가장 크게 투자를 한 게 중국 자본이거든. 걔네가 왜 투자를 했냐면은 그 조선 구마사가 태종과 세종, 특히 세종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드라마였어요. 막 귀신 들리고 우와 이러고 막 꼼짝도 못하고 테마가 안 돼가지고 막 서양 신부들 불러와가지고 그 앞에서 술시중이나 들고 있는 그런 세종이야. 그 세종을 깔아뭉개는 드라마라서 투자를 해준 거거든. 왜? 오늘날 문화공정이라 그래서 중국은 우리 조선의 고유 문화, 뭐 한복이든 뭐든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해. 그런 중국에게 가장 거슬리는 게 세종입니다. 왜? 지금부터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세종이 추구한 문화는 중국 거랑 다른 우리만의 문화였습니다. 당장 훈민정음 서문도 뭐야?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우리말이 중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내 이를 어여삐 여겨 24글자를 만든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세종의 정신입니다. 자, 한번 의서부터 볼 거면 향약 집성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향약 집성방. 자,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랑 싸우던 대몽항쟁 기간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걸 만들었죠. 구급방. 그리고 조선시대 와서 세종대왕이 만든 게 향약 집성방이에요.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구급방, 기읍, 고려, 집성방, 지읒, 조선으로 구분하라고 했었죠. 구급방이건 집성방이건 둘 다 우리의 토속약재. 그러니까 막 어려운 약재나 중국 약재가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오는 언제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토속 약재로 이루어진 의서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토속 약재, 중국의 약재가 아닌 우리 전통 토속 약재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기 잘 안 적었는데 하나 더 적으면 의방육치라고 의학 백과사전도 있어. 백과사전. 이 자리가 없는 친구들 여기 위에다가 쓰세요. 의방유치라고 이런 게 있다는 거 말해주시면 됩니다. 역법은요. 여러분 역법이라는 게 뭐야? 하늘을 관찰해서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움직임, 천문을 관찰해서 시간을, 날짜를 그걸 관찰하는, 그걸 정하는 게 역법이에요. 달력을 만드는 거 생각하면 돼. 시간의 흐름을 관찰해서. 근데 그동안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 역법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과학이 없었어. 근데 이거 쪽팔린 게 아니야. 그 당시 이 15세기 때 세종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천문을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시간을 계산하고 그걸 토대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랑 이슬람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도 당연히 그래서 중국의 역법을 수용해가지고 중국의 역법을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중국 기준으로 만든 달력, 시간 계산이다 보니 우리랑은 안 맞는 거예요. 이러니까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뭔가 어긋났단 말이야. 그래서 세종이 우리는 중국이랑 다르다. 우리나라, 한양, 우리나라의 수도 한양의 기준으로, 한양의 하늘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고 달력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칠정산 내편 외편입니다.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수도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중국과 이슬람 역법을 참고하긴 했지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최민식 씨랑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천문. 한석규 씨 맞아. 한석규 씨랑 최민식 씨가 주연한 영화 천문이라고 있는데 그 천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농사 역시도 중국의 농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법, 농사직설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대단한 게 이 농사직설 만들 때 얘들아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아세요?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치 얘들아 농사에서만큼은 세종대왕보다도 양반들보다도 더 프로가 누구야?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에요. 그 세종은 관리들에게 농사에 대한 책을 짓고 싶으면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관리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다 물어봐서 글을 모르니까 구두로 물어봐서 그걸 다 이제 구슬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야. 우리의 전통 농법. 그러니까
그 왕이라 그래서 백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이 지방의 경험 많은 농민들에게 직접 전수받은 우리의 전통 농법, 이걸 가지고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에요. 그리고 결정판이 뭡니까? 우리만의 문자. 한자가 아니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말이 서로 사맞디하여 통하지 아니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내 이를 어여삐 여겨 24자를 맹그노니라고 하는 그 훈민정음 있죠.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서 뜻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24글자를 만든다. 훈민정음으로 우리말의 글자가 만들어지죠. 한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얘들아. 와,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을 다 중국어로 한다 생각해봐요. 한자로. 얼마나 어려웠겠어 얘들아. 그리고 유학에서는 어쨌건 세종 역시도 유학군주고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꿈꿉니다. 그래서 삼강행실도라는 걸 만들어요. 삼강행실도라는 게 뭐냐면 이 삼강이 부부, 부자, 부부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자, 부모와 자식, 그리고 군신, 임금과 신하, 이 세세 관계를 이 세세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효도, 군신 간의 충성, 이런 것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행동이냐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재야. 근데 어렵게 글로 돼 있으면 백성들이 이해를 못 하겠지. 그래서 그림과 글로 서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림과 글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발명품도 되게 많죠. 아까 한양을 기준으로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기 위해, 칠정산을 만들기 위해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 혼천이와 간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칠정산을 토대로 우리만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물시계인 자경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치구기도 만듭니다. 치구기가 왜 대단하냐면 이렇게 매년 비가 오는 거를 다 기록해 놓는 거야. 그럼 이 데이터가 쌓이면 대략적으로 언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언제 비가 언제쯤 오는가, 이쯤 되면 가뭄이 온다, 이쯤 되면 홍수가 난다, 이걸 국가가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이걸 한 명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다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담이지만 세종대왕은 또 절대음감이기도 했어요. 그거 아세요? 음악도 천재였다. 그러니까 왕실 음악회 같은 걸 열 때 이제 그 악공들 연주하잖아. 그럼 세종대왕이 야 잠깐만, 거기 무슨 악기, 너 지금 음이 반도 내려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럼 진짜 보면은 그게 맞았고, 그러니까 절대음감인 거야. 우리 치면은 오케스트라 막 듣다가 잠깐 거기 첼로 네 번째 현이 조금 휜 거 같은데 하면 진짜 휜 거야. 미친 거죠 이거. 이런 세종이 약간 유일한 단점이라 그러면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종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된 게 세종의 장남이었던 문종인데, 문종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급사해버려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장남이었던 12살 어린한 단종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왕이에요. 당연히 12살 난 아이가 왕이 되니 뭘 알아 얘들아. 일단은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지하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누구야? 왕과 함께 나라를 이루라는 의정부. 그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들이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흐름이야. 왕이 12살이니까 당연히 경험 많고 선대 왕들을 모셨던, 특히 왕과 나라를 의논하는 의정부 신하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정부 재상들이 권력을 잡고요. 또 세종대왕 때부터 만든 학문 연구기관이자 정책 연구기관이었던 이 집현전 학자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세종과 문종이 유언이기도 했어. 이 세종이 그 단종이 어렸을 때 되게 이뻐했거든. 그 단종은 얘들아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이 이뻐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손자라서 이뻐한 게 아니라 세종이 나보다 똑똑하다, 이 아이는 나를 능가하는 아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단종이. 그래서 그 어린 단종을 품에 안고 본인이 가장 아끼는 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내가 죽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너희들이 왕이 될 거니 너희가 나를 섬기듯 이 아이를, 내 손자를 지키고 보좌해달라라고 부탁까지 했었어. 그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의 은혜로 성장한 애들이잖아. 근데 이 세종의 은혜를 기억해서 더 단종을 성심성의껏 모십니다. 이 대표적인 집현전 학자들이 성삼문, 박팽년, 그리고 하위지,
그리고 이계, 그리고 신숙주 같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도 신숙주는 세종의 은혜를 크게 입었어. 신숙주가 집현전 학자로서 당직을 쓸 때 야간 당직을 쓰고 있는데 이제 세종이 밤에 공부를 하다가 한번 궁궐을 한 바퀴 순찰을 해본 거야. 근데 집현전에서 그 당직을 쓰는 신숙주가 소리 높여 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뭐 하늘 천 따지 이제 뭐 하는 소리 하는 안 알겠지만 말하자면 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거야. 그 세종이 기특해서 그걸 지켜보다가 나도 좀 더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한번 나가봤어. 아이 또 공부하고 있나? 그러니까 신숙주가 깜빡깜빡 졸고 있던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기의 겉옷 있죠. 왕이 있는 골룡포 겉옷을 벗어서 신숙주에게 따뜻하게 덮어주고 자기는 떠나와요. 그 아침에 눈을 뜬 신숙주가 자기에게 덮여있는 그 왕의 옷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그래서 이제 왕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 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왕이 이뻐했던 집현의 학자들 얘들이 권력을 잡고요. 또 의정부 재상은 누구냐면은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있죠.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김종서와 황보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종과 문종을 모셨던 경험 많은 신하들이 어린 단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트집 잡은 게 누구냐? 세조예요. 왜 신하들이 국정을 농단하냐? 라고 해서 수양대군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의정부 재상들을 모두 때려잡고서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으니 그게 바로 계유정난이에요. 네, 이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세조가 바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이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한 다음에 단종을 압박하는 거야. 단종은 어리지만 나름 똑똑한 게 있어. 여기서 내가 밀려나면 죽는다 생각이 들어서 끈질기가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어차피 시간은 내 편이다. 내가 성인만 되면 정통성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삼촌도 물러갈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세조가 단종의 주변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단종의 매형, 단종의 누나, 단종의 유모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죠. 네가 안 버티고 있으면 네 주변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에 견디다 못한 단종이 왕위를 세조에게 물려주니 계유정난 이후에 2년 만에 세조가 왕이 되어 버립니다. 자, 세조는 봐세요. 태종과 비슷한 점이 있죠. 둘 다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잡은 거야. 당연히 정통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세조는 더하죠, 여러분. 그나마 이방원은 그 본부인의 아들이 아닌 자가 세자가 됐다. 뭐 이런 명분이라도 있지. 세조는 진짜 이건 더러운 반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반란이란 말이야, 얘들아. 당연히 세조는 신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본인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켜야 돼. 국왕 중심의 정치. 다시 태종과 마찬가지로 의정부를 소외시키고 왕이 육조랑 직접 나라 일을 처리하는 육조 직제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랑 무언가 토론하면 안 돼. 세조는 정통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까라면 까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집현전을 폐쇄합니다. 또 집현전을 폐쇄했던 이유가 아까 선생님이 이 단종을 적극적으로 보필했던 게 세종이 만든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 성산문, 박평년, 하위지 이게 있죠. 이 네 명이 여기 말하는 사육신이야. 왜 사육신이냐? 죽을 사. 6명의 죽은 신하. 이 사람들 말고도 2명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 말고 그냥 제가 4명만 알려드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6명의 신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대왕께서 우리한테 단종 전하를 부탁하셨는데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란을 지켜볼 수 있느냐 이래서 이 성산문, 박평년, 하위지 이게가 중심이 되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쳐. 단종 복위 운동.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은 이 단종은 상왕이 됐거든요. 제가 말했죠. 그 왕이 죽지 않고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살아있는 전대왕은 상왕이라 한다고 했잖아. 태종도 상왕이었죠. 그러니까 단종도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거야. 이 상왕이 된 단종 복위를 얘네가 꿈꾼 거야. 그러니까 세조를 몰아내자라고 했던 게 이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세조가 이
성산문을 포함한 6명의 집현전 학자들, 단종 복위 운동을 꿈꾼 이 집현전 학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게 사육신이야. 그러고 집현전을 아예 폐쇄시켜 버립니다. 아버지가 만든 큰 업적을 아들이 엎어뜨린 거죠. 근데 여기 신숙주 이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개관할 때 이야기했죠. 대부분의 관학파, 급진파의 후예인 성균관이나 집현전에서 공부한 이 관학파들은 세조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종을 지키려고 했다고 했죠. 그런 게 사육신들이야. 근데 몇몇 이 관학파 중에서도 몇몇 소수는 권력의 눈이 멀어 이 세조의 반란에 동참한다고 했죠.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신숙주야. 이 사람은 세조를 도와 이 계유정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숙주를 엄청 욕해. 그 이제 막 반란 일으키면 여러분 사극에서 보는 게 있죠. 정놈을 매우 쳐라 이러고 막 국문장에서 이제 막 그 성산문이나 박팽년 이런 애들한테 세조가 왜 반란 일으켰냐 이러니까 성산문이나 박팽년 같은 사람들이 수양대군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이라 불러. 당신은 세종대왕의 아들로서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성산문한테는 신숙주한테는 뭐라 그러냐? 야 신숙주, 세종대왕께서 너를 얼마나 이뻐하셨냐? 넌 특히나 우리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이쁨을 듬뿍 받은 사람이다. 그 세종대왕께서 그 어리셨던 단종 전하를 품에 안고서 우리한테 내가 죽으면 너희가 이 아이를 나를 섬기듯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어찌 잊고 이런 짐승 같은 짓을 벌인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꾸짖는 장면이 나와. 이때 신숙주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듣고 세조도 이 순간만큼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 역사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숙주나물 특징이 뭐야? 되게 금방 썩어요. 그래 사람들이 금방 썩는 거를 견절자 신숙주의 이름을 따서 숙주나물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숙주나물이 그 숙주나물이 된 거야. 신숙주 이름을 따서. 아무튼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역시나 신하들과 함께 얼굴 맞대고 토론하는 경연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조를 따르는 신하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애초에 온건파 4대부의 후예인 사림보다 이 급진파의 후예인 성균관과 집현전에서 공부한 관학파가 원래 소수야. 원래 숫자가 얼마 안 돼. 근데 그 관학파 중에서도 대다수는 이렇게 세조에게 저항을 하고 세조의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세조는 자신을 따르는 이 몇몇 안 되는 신하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뭘 시행하냐?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과전법 기억나요? 고려 말 공양왕 때죠. 고려 말 공양왕 때입니다. 이거 고려 말 공양왕 때 이제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일파가 권문회족의 경제적 실권을 약화시키고 신진사대부의 경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권문회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농장을 몰수해서 어떻게 했죠? 전현직 관리들에게 전현직 관리들 신진사대부들이죠. 전현직 신진사대부 관리들에게 관리의 그 등급에 따라 경기도의 토지에만 해당해서 수조권을 재분배하는 게 과전법이었죠. 전현직 관리들에게 경기도 수조권을 재분배하는 게 과전법이었어. 근데 이걸 세조가 뭐로 바꾸는 거야? 직전법으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급하는 대상이 전현직 관리가 아니라 온리 현직 관리만. 물론 이걸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전현직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경기도만 주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이 수조권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은퇴하고서 얘가 금방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래 살 수도 있잖아. 50살에 60살에 은퇴했는데 90살까지 살아. 그럼 30년 동안 수조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 전직 관리들에게도 수조권을 주다 보니 현직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경기도의 수조권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은퇴한 관리들에게 안 주고 온리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주겠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실제는 세조가 자기를 따르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고 현 정권에 참여하는 신하들에게만 수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은퇴한 관리들은 안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나옵니다. 과전법과 직전법.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해서 수조권의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한정했다.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자기의 집권을 인정하는 관리들의 생활 기반만 인정해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조의 이쁨을 받은 이 계유정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대토지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하는 훈구파가 되는 겁니다. 권문세족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대토지를 소유하고 관직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이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편찬해요. 여러분 경국대전은
완성된 건 성종인데요. 이걸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입니다. 시작한 거랑 완성된 거랑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사실 세조의 반란은 조선에서는 한편으론 좀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종이 쌓아오던 그 빛나는 학문적 업적과 인재풀, 그 세종이 힘들게 길러놓은 관학파, 그리고 이런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의논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세조 때 일시적으로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훈구파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권력 집단을 출몰하게 된 게 세조의 집권 시기입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세조의 아들, 세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예종이 왕이 되는데, 예종은 또 세조가 죽은 지 1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단종의 원한이다. 실제로 단종이 상왕이 된 다음에 이 사육신의 난, 상왕,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이 집현전 학자들의 움직임이 있었죠. 이게 일어난 다음에 세조가 자기보다 어린 조카가 상왕으로 있으면 언제든 이런 반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 조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보다 오래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육신의 난 이후에 결국 세조는 상왕이었던 단종을 아예 폐위시켜버리고 강원도 영월에 유배보낸 다음에 결국 조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종이 남긴 그 시조가 있어요. 유배 갔을 때. 그 되게 슬퍼 읽으면. 그런 하여튼 그래서 예종이 1년 만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단종의 원한이다. 단종을 죽인 죄를 받는다 라고 수근거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왕이 된 거는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왕이 되고 보니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똥, 할아버지의 반란을 도와줘서 대규모 토지와 관직을 독점한 훈구파들이 있는 거야.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누굴 등용했다? 지방에 있던 사림파를 등용했다. 이 사림파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쵸,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이 3사 언관직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여기에 사림들을 등용을 해서 훈구를 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종은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이끌 거야. 이게 성종의 롤모델이 세종이었어요. 그래서 세종 때처럼 경연을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토론하는 기풍은 이어져야 한다라고 했던 거고, 또 할아버지가 집현전을 폐지했잖아.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하들을 길러낼 만한 그런 교육기관이 없는 거야. 다시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이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 3사 중에 하나죠. 학문연구기관인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시작했던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도 성종 때예요. 그래서 단순한 주목구구가 아니라 유교적인 법치국가, 왕조의 통치 기반이 되는 그런 통치 규범 체계, 법치 국가로서의 통치 기본 원리를 확립한 겁니다. 이 경국대전은요, 여러분들, 조선이 육조체제잖아. 이호의 병형공. 그래서 이 법전 역시도 그 육조 체제에 맞게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국대전 세조 때 만들어서 성종 때 완성을 했다. 중앙정치 조직인 육조에 맞춰서 육전으로 2호의 병형공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법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성종은 다 세종대왕처럼 따라하고 싶어서 사림파들을 언관직에 등용을 하고 경연을 부안하고 홍문관을 설치했지만 성종은 의정부 수사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성종은 육조 직계제였습니다. 의정부 수사제 아니었어요. 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태조부터 성종까지 15세기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남의 탐구 자료들 여러분들이 꼭꼭꼭 읽어보시고 여기부터 이제 제가 빈칸 채우기 문제를 기출선지를 분석해서 더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보시고 한등검 기출 문제들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조선의 제도, 중앙지방, 군사, 과거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